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그리고 공화국,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기초로 들었던 우리 애국지사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부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드물지만 다른 나라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정부가 침략을 당해서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망명정부가 되겠죠. 그런데 1910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정부는 왕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정부 조직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망명정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드골 같이 전쟁을 위해서 나간 정부다? 그러면 전시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6.25 때 잠시 부산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경우가 전시정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국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임시정부는 남의 나라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전시정부의 역할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단함과 어려움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우리가 보통 방문하는 그 청사, 보통 마당로 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당로 청사를 다녀온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좁은 데서 한 나라의 정부 역할을 했을까? 이게 과연 정부일 수 있을까? 정말 고생하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임시정부를 꾸려나갔습니다. 뒤늦게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정정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찾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상해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넉넉했던 자신의 친정에 돈을 구하러 국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6번을 국내로 들락날락 거리지 않으면 이 임시정부의 살림살이조차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니, 그런 속에서 그들이 민주화, 공화제, 그리고 그 앞서서 독립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임시정부가 잊혀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1919년에 만들었는데 32년쯤이 되면은 국내에 연결하려고 했던 교통국 연통제 끊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던 여러 가지 독립 자금들도 끊깁니다. 남들은 얘기합니다. 임시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럴 때 김구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지요.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립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죠. 중국에서 그 당시 상해사변으로 거의 상해가 함락 직전에 이르렀던 그 자존심이 구겨졌던 중국에서 그 상해를 침략했던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를 죽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과는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임시정부를 막아주었던 상해, 프랑스 조개지라고 하는 방어막이 일본군의 무력 앞에 뚫리게 된 겁니다. 임시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잡혀갔고, 그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도 국내로 송환돼서 결국은 몇 년 뒤에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중국 국민당, 중국 국민이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와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그를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뭔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떤 어중간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임시정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임시정부는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제 한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일본과 싸운다. 동지를 얻은 겁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는 한국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항일투쟁, 반파시즘, 연대 이런 것들로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27년의 모든 공간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의 도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적인, 더 나아가서 인류를 보편적으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 우리는 중국과 더불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1933년 드디어 김구 선생은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개석, 장제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인특별반을 만들게 되고요.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피신을 갑니다. 처음에는 항주, 그 다음에 남경 옆에 진강. 그런데 남경 대학살 사건으로 유명했던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에 우리 임시정부도 또 피신을 가야겠죠. 그래서 창사로, 그 다음에 광저우로, 그 다음에 류저우로, 그 다음에 치장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나 짐작하시겠지만 임시정부는 결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 정부와 손을 잡습니다. 마침 중국 국민당도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중국 내에서의 통합을 이뤄냅니다. 특히 2차 국공합작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국민당, 공산당이 손을 잡은 그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손을 잡는 인연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임시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임시정부의 역사는 단순한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반파시즘에 그리고 반민주에 싸웠던 그 연대의 전선에서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는 면, 그 일원 속에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면,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임시정부 역사,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역사들보다는 좀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신다면은 그 속에서 뭔가 뿌듯함, 뭔가 자랑스러움, 그리고 뭔가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보통은 상해 시기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된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충칭식입니다. 1940년부터 45년에 있었던 이 충칭식이야말로 진정으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을 발표하면서 임시정부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냅니다. 그 모습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